차가운 가을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는 밤이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햇빛이 가장 인색하게 드는 반지하 방에서 이수연은 작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들린 두 장의 종이에 번갈아 닿았다. 하나는 이번 달 말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냉정한 퇴거 통지서였고, 다른 하나는 딸 하나의 병원비 청구서였다. 숫자들이 흐릿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절망을 비웃듯 떠다녔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서늘했다. 낡은 벽지에서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며 흠집이 가득한 가구들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쪼개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개의 일을 해도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겸아, 작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수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5살 난 딸 하나가 잠결에 희미한 기침을 하며 그녀를 찾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땀으로 축축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수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망한 금융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임신과 연인의 배신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과도 등을 진 채 홀로 하나를 낳아 기르면서 그녀의 세상은 오직 딸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았다. 오직 하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디에라도 손을 벌려보고 싶었지만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하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똑, 똑, 똑.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가 눅눅한 공기를 갈랐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혹시나 집주인이 또 독촉하러 온 것인가 싶어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에 달린 작은 외시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켠 채 밤의 장막에 잠겨 있었다.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남자는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수연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영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변호사를 사칭해서 찾아온 것은 아닐까? 수연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남자의 태도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망설임 끝에 수연은 문고리에 걸어둔 체인을 풀지 않은 채 문을 살짝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변호사님을 뵐 일이 없습니다만. 김 변호사는 품에서 명함과 신분증을 꺼내 좁은 문틈으로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정인의 로고가 선명했다. 그는 수연의 불안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연은 마지못해 체인을 풀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방은 더욱 비좁아 보였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는 무례를 범하지 않고 오직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앉을 곳도 마땅치 않군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진성그룹의 강지훈 총괄사장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진성그룹 강지훈.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자. 경제뉴스에서나 보던 그 이름이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지훈 사장님께서 저를요? 왜죠? 김 변호사는 들고 있던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강지훈 사장님께서는 이수연 씨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수연은 순간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수연 씨,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를 맺되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지하는 계약 결혼입니다. 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수연의 머리를 때렸다. 계약 결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저와 장난하자는 겁니까?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 사장님께서는 현재 복잡한 내부 사정에 놓여 계십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상 정보가 깨끗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꾸며낸 관계에 진실성을 더해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지만 수연에게는 여전히 외계어처럼 들렸다. 자신의 초라한 삶이, 자신의 딸이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에 필요한 부속품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래서 저를 뒷조사하셨군요.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전부 알고 찾아오신 거겠죠. 수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수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1년 동안 강지훈 사장님의 법적인 아내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행사 참석, 가족 모임 참여 등 지정된 의무만 이행하면 그 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물론 계약 기간 동안 두 분은 별개의 공간에서 생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수연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의 첫 장.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적힌 숫자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의 돈이 계약금으로 적혀 있었다.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이 돈으로 현재의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매달 1억 원의 품위 유지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따님의 모든 교육비와 의료비는 진성그룹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1년 후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당신의 명의로 이전해 드릴 겁니다. 수연은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이 돈만 있으면 하나에게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지하방이 아닌 햇살 가득한 방을 줄 수 있었다. 최고의 병원에서 마음껏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었다. 왜 저여야만 하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들도 많을 텐데요. 수연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물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 사장님께서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재벌가나 명문가 출신의 여성은 또 다른 이해관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씨의 명문대 졸업 이력과 과거 금융분석가로서의 경력은 대외적으로 총명한 아내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강인함은 동정심을 유발하며 불필요한 의심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말은 수연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녀는 잠든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들끓던 모든 감정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다. 나의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내 딸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김 변호사는 수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다.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외부의 누군가에게 발설하는 순간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더 올려놓고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과 함께 비현실적인 기운만이 남았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와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프로젝트 제안서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퇴거 통지서와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약서,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주는 세 장의 종이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선택은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팔고 딸을 그들의 연극에 이용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곧이어 딸 하나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떤 고민보다, 어떤 죄책감보다 강하게 수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가 남기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거짓일지라도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딸에게 반드시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리라. 그녀는 차가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네, 김영철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수연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에는 새벽녘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케이프은행 존칠로연 천재연 첨원 입금. 비현실적인 숫자의 행렬에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그 돈은 그녀의 숨통을 트여주는 생명줄이자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저당 잡은 차가운 족쇄였다. 약속된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 어제 그 벤츠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김영철 변호사가 직접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연은 이웃 아주머니에게 하나를 잠시 맡긴 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를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에코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지난 삶의 모든 흔적을 담기에는 턱없이 작은 가방이었다. 차에 오르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어제와 같은 침묵 속에서 차는 서울의 중심부. 거대한 빌딩들이 숲을 이룬 테헤란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곧이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박힌 통유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수연은 절로 마른 침을 삼켰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김 변호사와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수연은 이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아 어깨를 움츠렸다. 최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비서실이 나타났다. 사장님께서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원목문을 가리켰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에 압도당했다. 도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훈,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지, 명령에 가까운 짧은 말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카롭게 뻗은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아무런 표정 없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연은 그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수연입니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어젯밤 김 변호사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읽어봤을 테니 긴 설명은 생략하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제 딸 하나에 대한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였다. 다른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어도 딸에 관한 것은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가 돈 이야기가 아닌 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조금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계약서 27조 3항. 박하나의 신변 보호 및 모든 지원. 계약 기간 동안 아이의 신변은 진성그룹의 최고 수준 보안팀이 책임진다. 의료, 교육,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거고 네가 원하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거다.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담보물이니 소홀히 다룰 일은 없어. 담보물. 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단어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시진 않더라도 최소한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걱정 마. 난 어린애들한테 관심 없어. 불필요한 접촉은 서로 피하는 게 좋겠지. 필요한 연기를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대답은 명료했지만 동시에 잔인했다. 그는 철저히 비즈니스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수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과 공식적으로 작별을 구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강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는 액정을 한번 확인하고는 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제부터 넌 내 아내다. 대외적으로는 김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일정과 숙지해야 할 자료 목록을 전달받도록 해. 내 가족관계, 사업 현황,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틀려서는 안 돼. 실수는 용납 못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외로워 보였다. 나에게 사랑을 기대하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선을 넘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이건 거래일 뿐이고 넌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착각하지 말란 뜻이다. 그것은 경고였다. 수연은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야 강지훈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감정한 눈동자 처음으로 흥미라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계약 절차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수연을 데리고 그녀의 반지하 방으로 향했다. 하나를 데리고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하나를 품에 안았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우리 하나. 더 좋고 예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수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앨범. 그리고 하나가 아끼는 곰 인형이 전부였다. 초라한 짐들이 값비싼 차 트렁크에 실리는 모습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산 자락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로비부터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이곳은 수연이 감히 상상해본 적도 없는 세상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에 내리자 강지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나는 탄성을 터뜨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높은 천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들, 모든 것이 차갑고 반짝였다. 내 방은 저쪽 끝이다. 이쪽 복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내 생활 공간이야.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있고 아이방도 따로 마련해뒀어. 강지훈은 마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투에는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직 내 공간과 내 공간이라는 경계선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하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수연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 내일 저녁 가족 식사가 잡혔다. 첫 공식 무대니 오늘 밤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져 버렸다. 쿵 하고 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하나가 수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수연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 복잡하고 차가운 관계를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아저씨는 엄마랑 같이 일하는 분이야. 그리고 우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우리 하나 방도 있대. 구경 가볼까? 수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나를 위해 준비된 방은 동화 속 공주님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고급 원목 침대와 책상,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장난감과 동화책들. 수연이 평생을 벌어도 사주지 못할 것들이었다.
하나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그날 밤 수연은 거대하고 낯선 침실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던 그녀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딸은 꿈같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불안했다. 이 차가운 천국에서 과연 자신과 하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수연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하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괜찮아. 이 모든 건 하나를 위한 거니까 1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밤의 어둠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진성그룹 연례 만찬회가 열리는 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수연을 위해 동원되었다. 수연은 마치 마네킹처럼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거울에 비친 낯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 시장에서 산 옷과 질끈 묶은 머리로 살아온 그녀였다. 총수님의 안목은 역시 탁월하시네요. 어떤 스타일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걸요. 스타일리스트의 칭찬에도 수연은 무감각했다. 몇 시간에 걸친 단장 끝에 거울 속에는 그녀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목선과 귓가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그리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계산된 메이크업.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었다. 준비 다 됐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핏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변신한 수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눈동자에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파동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다. 차 대기시켜뒀어. 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용건만 말하고 돌아섰다. 수연은 높은 하이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에서 호텔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연은 태블릿 PC로 밤새 외웠던 주요 참석자들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긴장했나?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강지훈이었다. 조금요. 불필요한 말은 삼가.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미소만 짓고 있어. 넌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보이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장식품, 그래. 어차피 자신은 그런 존재였다. 수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만찬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차가 멈춰서고 도어맨이 문을 열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빛의 향연 속에서 강지훈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수연이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강지훈 사장님 베일에 쌓여있던 부인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사모님, 두 분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수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의 에스코트는 완벽했지만 그에게서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는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했다. 클래식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는 공간. 사람들의 우아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연은 강지훈의 옆에 서서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녀는 외웠던 대로 상대방의 직책과 이름을 부르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적인 모습에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야, 우리 조카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말이야. 그때 유들유들하지만 어딘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숙부이자 진성그룹의 부회장 강민호였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훑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딸 강유라가 팔짱을 낀 채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수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숙부님, 제 아내 이수연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연습한 대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주 얌전하고 조신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드는구나.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 걱정했는데. 우리 지훈이가 교육은 잘 시켰나 보군. 근본 없는 집안. 교묘하게 비수를 꽂는 말이었다.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하지만 수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족한 저이지만 지훈 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강민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때 옆에 있던 강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섰다. 어머, 배우고 있다니. 뭘 배우는데요? 이런 상류층 파티 예절, 아니면 와인 따르는 법, 천박한 출신은 뭘 입혀놔도 티가 나는 법인데. 강유라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수연 쪽으로 기울이며 마치 실수인 척 와인을 쏟았다. 붉은 와인이 수연의 짙은 남색 드레스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머나 어떡해. 미안해서 손이 미끄러졌네. 강유라의 눈에는 사과가 아닌 통쾌함이 가득했다. 연회장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당황하고 창피해야 할 수연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이 막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신데요.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냅킨을 몇 장 받아들고는 드레스에 묻은 와인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강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아가씨께서 드시고 계신 이 와인, 샤토마구 1982년산이 맞죠? 보르도그랑 크루 1등급 중에서도 가장 여성적이고 우아하다고 평가받는 와인인데 오늘 아가씨의 드레스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다만 이렇게 좋은 와인은 사람의 천이 닿으면 섬세한 향이 변질될 수 있으니 잔의 스템을 잡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수연을 망신 주려던 강유라는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과 천박함을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아했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강유라가 악을 쓰려던 찰나 강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입께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아내가 와인에 대한 조예가 깊은 줄은 몰랐군. 유라야, 내 아내의 조언이니 새겨 듣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네 드레스에 묻은 와인보다 내 아내의 드레스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는 강민호와 강유라를 싸늘하게 한번 쳐다본 뒤 수연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감탄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강지훈의 팔에서 처음으로 차가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어색함보다는 미묘한 기류가 감도는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지 한참이 지났을 때 강지훈이 정면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어. 그것은 칭찬에 인색한 그가 건넨 최초의 인정이었다. 수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예상 밖이었어. 그렇게 잘 대처할 줄은 몰랐군. 대처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태블릿에 있던 자료 중에 진성그룹이 수입하는 와인 리스트가 있더군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 방대한 자료를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장식품이 아닌 이수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오늘 밤의 작은 승리가 미세한 균열을 낸 것이다. 어쩌면 이 차가운 지옥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회장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수연의 삶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강지훈은 여전히 예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처럼 행동했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섰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수연과 하나가 사는 공간과 그가 머무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뉜 듯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침마다 그날의 주요 뉴스와 진성그룹 관련 동향을 브리핑한 보고서를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하우스 매니저와 상의하여 그의 식단과 의상을 챙겼다.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유능한 비서의 업무에 가까웠다. 그들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하나였다. 아이는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았다. 어른들의 복잡한 계약 관계나 차가운 경계선 따위는 아이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는 종종 강지훈의 서재 문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아두곤 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공주님과 왕자님,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그려진 곰 인형, 그림 밑에는 수연이 가르쳐준 대로 아저씨께라는 글씨가 서툴게 적혀 있었다. 강지훈은 밤늦게 돌아와 문 앞에 놓인 그림을 발견하곤 했다. 그는 잠시 그림을 내려다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집어들어 서재 안쪽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버리지도. 그렇다고 밖에 내놓지도 않는 그의 행동은 그 자신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변화는 폭풍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 수연은 하나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힘겨운 소리가 났다.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더 축 늘어졌다. 애기 엄마, 아빠, 의식마저 흐릿해지는 아이의 모습에 수연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패빌크 위에 전화를 걸었지만
폭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콜택시 역시 잡히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제바. 수연은 담요로 하나를 감싸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지? 서재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늦게까지 일을 하던 참이었던 듯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다. 아이를 끌어안고 울먹이는 수연을 본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이가 하나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수연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강지훈은 아이의 상태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수연의 품에서 하나를 받아 안았다. 그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차키 가져와, 빨리. 그의 명령에 수연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강지훈은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을 한 팔로 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전해져 오는 단단함이 수연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밤의 도로는 폭우로 인해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강지훈은 난폭하리만치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운전은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면서도 백미러를 통해 연신 뒷좌석의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한 명의 보호자처럼 보였다. 차가 도착한 곳은 진성그룹 산하의 VIP 병동 응급실이었다. 그가 나타나자 병원은 비상이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고의 의료진이 하나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는 곧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텅 빈 응급실 복도에 수연과 강지훈 단둘만 남았다. 수연은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았다. 강지훈이 어디선가 가져온 따뜻한 캔 커피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마시오. 여전히 명령조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캔을 받아들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수술 중 표시등만 깜빡이는 적막한 복도에서 수연은 무심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치료실 문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어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항상 완벽하고 빈틈없던 남자의 갑옷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수연은 그 균열 너머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 역시 상처받기 쉬운 한 명의 인간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치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급성 후두염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조치가 빨라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지훈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넘어졌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의사에게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강지훈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나는 1인 특실로 옮겨졌다. 색색거리던 숨소리는 안정을 되찾았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도 평소의 빛을 되찾았다. 수연은 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강지훈은 병실 소파에 앉아 잠들지 않은 채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간밤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수연은 잠든 하나의 곁에서 무심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단독 진성그룹 강지훈 사장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미혼모 출신 과거 행정 논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는 그녀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미혼모가 된 사연, 그리고 식당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까지.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섞어 그녀를 돈을 보고 재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가득했다. 강민호의 짓이 분명했다.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강지훈이 공영에 처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무엇보다 훗날 하나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무슨 일이야? 때마침 병실로 들어서던 강지훈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이내 화면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수연이 울며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변명이라도 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 과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여자. 강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연약한 줄만 알았던 이 여자가 자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 앞에서 비로소 드러난 그녀의 진가는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또 한 번의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며칠 뒤 무사히 퇴원했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퇴원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다. 세상은 온통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들끓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요동쳤고 보수적인 이사진들은 총수의 사생활 문제에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언론의 광기에 맞서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홍보팀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움직였고 법무팀은 악의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본물은 쉽게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성그룹의 강경 대응은 대중의 반감만 더 키우는 꼴이 되었다. 수연은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하나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조롱하고 비난할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강지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 가져다주는 보고서를 읽거나 그의 스케줄을 챙기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기의 원흉이며 그가 쌓아 올린 성에 오점을 남긴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하기로 했다.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 쳐넣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결혼 전 금융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의 낡은 노트북이었다. 비록 지금은 경력이 단절된 평범한 주부일 뿐이지만
그녀의 머리와 손끝은 과거의 날카로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기사가 처음 보도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관련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 SNS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샅샅이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키워드별로 그룹화하고 정보의 확산 경로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최초의 루머는 연예 가십 사이트가 아닌 몇몇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진성그룹 오너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들이었다. 내용은 강지훈 사장의 사생활이 문란하며 곧 큰 스캔들이 터져 주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지라시였다. 그리고 그 글들이 올라온 지 정확히 12시간 뒤 가십 전문 매체에서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순한 가십성 폭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주가를 흔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재를 퍼뜨려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공포를 극대화해 투매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는 단순히 그녀에게 망신을 주고 강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진성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분석 자료를 정리해 출력물을 들고 곧장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재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강지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에 관한 겁니다. 수연은 그가 제지할 틈도 없이 책상 위로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이건 단순한 가십 공격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한 여론전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보가 확산된 경로와 시간대별 파급 효과 분석입니다. 홍보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자료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공격의 본질을 그녀가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이었다. 이걸 네가 혼자서 다 분석했다고. 네, 예전에 하던 일이니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동안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여자,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장기말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춘 유능한 전략가였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지금처럼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공격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진성그룹과 선량한 주주들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경제범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대중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과 이수연,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할 전략을 세웠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결합되자 막막했던 상황에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틀 뒤 진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기자회견장.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의 옆에는 이수연이 함께 자리했다. 강지훈은 먼저 자신의 사생활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수십만 주주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익명의 세력은 제 아내의 아픈 과거를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주가를 교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그때 강지훈이 옆에 앉은 수연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사를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직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여론을 왜곡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연은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띄웠다. 정보의 확산 경로, 시간대별 여론 조작 정황, 그리고 특정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증거들. 그녀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나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유능한 분석가이자 남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당당한 동반자였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재벌가 신데렐라의 추문이었던 사건은 기업 사냥 세력의 주가 조작 음모로 재규정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 역시 말없이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어색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차가 거의 집에 다다랐을 무렵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수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내가 내 얼 과소평가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냉소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거대한 빙벽에 다시 한번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강민호의 이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강지훈과 이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독사는 숨을 고르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지훈과 이수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새벽에 집을 나가 자정 넘어 들어오는 일과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수연, 하나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물론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한 공간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만으로도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더 이상 계약 파트너로만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진성그룹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그녀의 조언은 종종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곤 했다. 하나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었다. 아이는 이제 강지훈을 아저씨가 아닌 지훈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강지훈 역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아이를 안아주거나 살갑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재롱을 부릴 때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곤 했다. 그 미소는 수연의 마음을 복잡 미묘하게 만들었다. 평온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최 비서가 극비 문서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굳어 있었다. 사장님, 강민호 부회장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수연에게 눈짓했다. 그녀도 함께 들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서재로 따라 들어갔다. 초의 비서는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강 부회장,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한 인간입니다. 단순히 여론을 조작해 사장님을 흔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몇몇 해외 자회사들의 내부 감사 자료와 자금 흐름 추적 보고서였다. 지난 몇 년간 강 부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자회사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왔습니다. 횡령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회사의 돈을 훔친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최 비서의 다음 말은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횡령한 자금의 용도입니다.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국내외에서 꾸준히 우리 그룹의 주식을 매집해 왔습니다. 경영권 찬탈을 노린 거로군.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최 비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 비서는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진성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양전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 부회장은 태양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전자가 자금을 대고 강 부회장은 내부 정보를 넘기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스캔들도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의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집안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진성그룹 전체에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다. 강지훈의 두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고통받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때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둘 수 없었다. 증거는 확실한가? 자금 흐름은 거의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자금 세탁을 거쳐서 강지훈은 머리가 터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자료들을 좀 봐도 될까요? 강지훈과 최 비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 수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숫자와 암호 같은 거래 내역들. 그녀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데이터를 훑고 분석하고 조합해 나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서재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 보였다. 하나는 강 부회장의 유령 회사가 주식을 매집한 날짜와 거래량이 기록된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태양전자의 주가 변동 및 공시 자료였다. 보세요. 유령 회사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날짜들이 전부 태양전자가 중요한 사업 발표를 하거나 주가가 급등하기 바로 전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최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강 부회장과 태양전자의 연결고리라는 증거가 됩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죠. 하지만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강 부회장은 태양전자의 내부 정보를 미리 받아 그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서 자금을 불렸고, 그렇게 불린 돈으로 다시 진성그룹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일종의 거래였던 거죠. 내부 정보를 주는 대가로.
태양전자는 훗날 진성그룹을 집어삼킬 때 강 부회장이라는 든든한 내부 조력자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녀의 추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강지훈과 최 비서는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의 실마리였다. 이 가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겠어. 강지훈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실렸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최고의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이 사실을 섣불리 폭로했다가는 오히려 그룹의 신뢰도만 추락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 뻔했다. 강민호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시간을 벌 것이고 그 사이 태양전자는 계획대로 움직일 터였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단 한 발의 총알과도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심장에 정확히 명중시켜야 했다. 서재의 창밖으로 새벽에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수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를 우리 손으로 직접 폭로하게 만들어야 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덫을 놓을 거야.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 완벽한 덫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시기는 끝났다.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진성그룹과 태양전자의 지배구조, 강민호의 인맥, 그리고 그들이 세운 작전 계획이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그려져 있었다. 작전명은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스스로 파멸하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처럼 강민호의 탐욕을 자극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작전의 핵심은 미끼였다. 강민호와 태양전자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미끼. 미국의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뉴럴X를 진성그룹이 인수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릴 겁니다. 강지훈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뉴럴X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진성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태양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고사하게 될 겁니다.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부회장님도 바보는 아닙니다. 없는 회사를 어떻게 진짜처럼 믿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수연 씨의 역할입니다. 강지훈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연 씨가 뉴럴X라는 회사를 창조해 줄 겁니다. 완벽한 재무제표, 그럴듯한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최고 분석가들도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한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유령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작업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도전의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날부터 수연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컴퓨터에 매달렸다. 그녀는 가상의 회사 뉴럴X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에 있을 법한 천재공학도 CEO의 프로필을 만들고 가짜 언론 기사와 기술 포럼의 게시글들을 인터넷 곳곳에 심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재무 데이터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진성그룹의 재무팀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그 사이 강지훈과 최 비서는 미끼를 던질 무대를 준비했다.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몇몇 사적인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는 식의 떡밥을 흘렸다.
최 비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진성그룹의 빅딜이 임박했다는 소스를 익명으로 제공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마침내 강민호의 귀에도 뉴럴 X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진성그룹의 M&A 팀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점차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덫을 놓는 단계였다. 강지훈은 일부러 수연에게 뉴럴 X의 인수 관련 극비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맡겼다. 이 노트북은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해서는 안 돼. 당신이 직접 관리해줘. 내가 집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그것은 연기였다. 그들은 강민호가 집안에 심어둔 첩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첩자는 분명 수연이 가장 허술한 고리라고 판단하고 접근해 올 것이었다. 수연은 이제 위험한 미끼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강지훈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매일 밤 서재에서는 강지훈과 수연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계속되었다. 높은 긴장감 속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기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수연이 노트북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지훈은 고요해진 분위기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강지훈은 딱딱한 계약 조항이나 복잡한 전략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그저 지쳐 잠든 한 여인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수연이 희미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제가 잠들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무리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깊은 눈빛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만약 이 모든 게 실패하면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무서워.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당신과 하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봐.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드러낸 속내였다. 완벽한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던 남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린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재를 채운 것은 두 사람의 침묵과 서로의 온기를 통해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초의 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그들이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강지훈과 수연은 최 비서가 가져온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이 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몰래 들어와 그녀의 노트북에 USB를 꽂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복사한 뒤 곧바로 누군가에게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M이라는 이니셜로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강민호는 미끼를 물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최 비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제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면. 아니,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걸로는 부족해. 이건 첩자의 소행일 뿐.
강민호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그는 영상을 끈 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태양전자와의 연결고리까지. 그의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거의 다 끝났어. 그의 말은 수연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강민호 자신이 될 터였다.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맞은편에서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강민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지훈 사장이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뉴럴 X 인수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계획에 우리 그룹의 미래를 걸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강민호는 자신이 훔친 데이터를 마치 전리품처럼 흔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교묘하게 데이터를 왜곡하고 부풀려 강지훈의 프로젝트가 그룹을 파멸로 이끌 무모한 도박인 것처럼 포장했다. 일부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저는 더 이상 강지훈 사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강지훈 사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어딘가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숙부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군요. 그는 강민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그 자료 어떻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그거는 제 개인 노트북에만 저장되어 있던 M&A 팀조차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는 1급 기밀 자료입니다만 강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받아쳤다. 회사를 걱정하는 내부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제보한 것이요. 사장의 전횡을 보다 못해 용기를 낸 것이지. 제보라? 그렇군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가사 도우미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의 파일을 훔쳐가는 바로 그 영상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강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분이 파일을 훔친 직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더군요. 수신인은 M 부회장님. 증거도 없는 모함일 뿐이야. 강민호가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 PC를 든 채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얼굴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사들은 물론이고 강민호조차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여자가 신성한 이사회에 왜 들어오는 거냐. 당장 끌어내. 강민호가 고함을 쳤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의 말을 막아섰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뉴럴 X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직접 담당했던 책임자이기도 하죠. 숙부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제 아내가
직접 설명해 드릴 것이 있을 겁니다. 수연은 연단으로 걸어나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차분하게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강민호 부회장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뉴럴X의 사업 계획서. 참으로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계획서는 제가 쓴 한 편의 소설입니다. 뭐라고? 뉴럴X라는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무 데이터와 기술 로드맵은 제가 직접 만들어낸 허구의 정보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룹 내부에 숨어있는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연은 그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저희는 부회장님께서 훔친 소설을 혼자만 읽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공범과 함께 검토하시리라 예상했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특정 지점에서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훔쳐가신 사업 계획서 파일에는 저희가 추적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 파일은 여러 차례 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람된 곳의 IP 주소는 바로 화면이 확대되며 한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경쟁사인 태양전자의 본사 전략기획실입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거짓말이야. 내년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그는 이성을 잃고 수연에게 달려들 기세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그가 바로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회의실로 들어와 그를 제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는 강민호가 지난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고 태양전자와 공모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완벽한 증거 앞에 강민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민호 부회장의 해임 및 회사 자금 횡령과 기밀 유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강민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강지훈과 이수연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련을 이겨낸 견고한 동반자로서 그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회의실 안에는 승리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들의 승리였다. 폭풍이 지나갔다. 강민호는 이사회에서 해임된 직후 횡령 및 배임, 기밀 유출, 주가 조작 등 온갖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태양전자 역시 압수수색을 당하며 적대적 M&A 시도가 만천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진성그룹 스캔들은 그룹의 명운을 건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강지훈의 승전보로 막을 내렸다. 혼란에 빠졌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인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펜트하우스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평온이 아닌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단단한 끈이 사라져버린 듯 했다. 더 이상 밤샘 전략 회의도 긴급한 보고도 없었다. 위기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냈던 긴밀한 유대감은 갈 곳을 잃고 옅은 안개처럼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수연은 자신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역할은 계약 아내였다. 그리고 그 계약의 목표는 강지훈의 경영권 방어였다. 목표가 완수된 이상 그녀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1년으로 명시된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의 통장에는 계약의 마지막 장음까지 모두 입금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거액이었다. 이 돈이면 하나에게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 원래의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된 셈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지만 수연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하나와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평범한 아파트, 그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초조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이 그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강지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집을 알아보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계약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그의 가슴을 갈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성그룹을 지키고 싶었던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그 그룹의 미래에 그녀와 하나가 함께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하게 들렸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끝났어. 강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재로 걸어 들어가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들의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수연의 눈앞에서 1년 전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추악!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수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어.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리고 그녀의 앞에 마주 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갑옷을 벗어 던졌다.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난 당신을 내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틀렸어.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 이 텅 비어있던 집에 당신과 하나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되었어. 온기가 있는 곳,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본 적 없던 남자의 서툰 고백이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당신이 떠날 거라는 걸 알아. 약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난 당신과 하나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이수연. 그가 그녀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세상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계약 안의 역할은 이제 끝내줘. 대신 내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진짜 가족이 되어줘. 나와. 그리고 하나와 함께 수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눈물에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연기도, 계약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실된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입맞춤을 통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수많은 시련을 함께 겪어내는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진심으로 변해 있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수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마침내 대답했다. 네,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될게요.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전쟁터 위로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온 어느 주말 아침 카테.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던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제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무너지잖아. 성은 튼튼하게 지어야지. 5살이 된 하나가 고사리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강지훈은 쩔쩔매는 표정으로 레고 블록을 다시 쌓아 올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진성그룹의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아빠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던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은 꿈같은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진심 어린 청혼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요란한 결혼식 대신 조용히 혼인 서약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진성그룹 내에 신설된 데이터 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그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오너의 아내가 아닌 실력 있는 리더로서 존경하고 따랐다. 엄마 아빠가 자꾸 성을 무너뜨려 하나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수연은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디 볼까, 아이고, 우리 지훈 씨 아직 하나한테 배우려면 멀었네요. 여보,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도의 전략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강지훈이 짐짓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했다. 여보라는 다정한 호칭이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텅 비어 있던 거실 벽에는 이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하나의 유치원 발표회가 열리는 작은 강당으로 향했다. 평범한 학부모들 사이에 앉아 딸의 무대를 기다리는 강지훈과 이수연의 모습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무대 위에서 삐뚤빼뚤한 동작으로 율동을 하는 하나를 보며 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들은 단골 레스토랑으로 가 저녁을 먹었다.
하나는 오늘 무대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느라 신이 나 있었다. 아빠, 나 영희 잘했지. 내가 숲속의 다람쥐 역할이었는데 제일 귀여웠지. 그럼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연기도 제일 잘했지. 강지훈은 하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날 밤 하나를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 발코니에 섰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1년 전 수많은 번뇌와 두려움 속에서 내려다보았던 서울의 야경이 오늘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이 먼저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곰팡내 나던 그 반지하 방에서 퇴고 통지서를 손에 들고 막막해 하던 날이